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서영석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야 뭐 안녕하지만 우리 김용민 국장은 별로 안녕하지 못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도. 뭐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그러더만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는 크게 안 났고 방송에 이제 나왔지요. 신문에는 이제 인터넷에만 크게 났죠. 네. 지면에는 뭐 어차피 주말 지나니까 월요일 신문은 안 났는데. 요즘은 신문에 잘못한 게 없는데 네. 그걸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련하고 딱 할 뿐입니다. 예. 틀린 말 한 게 뭐가 있어요? 왜 앱이라고 하느냐 이거지. 네. 아버지라고 해야지. 아버님이라고 해야지. 걔네들이 진짜 불편했던 거는 그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다. 이 표현이 불편한 거지. 아비와 딸 이게 불편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박창신 원로신부님의 예. 그 강론에서도 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예. 아마 거기에 가장 열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진짜 열받은 부분은 따로 있고요. 네. 그걸 얘기하자니 좀 연구스럽고 그래서 어디 한 부분 뭔가 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예. 그게 사람들이 이 말싸움하다가 논리가 딸리면은 너 나이 말투를 가지고 예. 시비를 잡지 않습니까? 왜 반말해? 네. 라는 식으로. 어떤 나이 몇 살이냐, 뭐 나이 몇 살이냐, 뭐, 그렇죠? 태도가 불량하냐, 왜 째려 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이번에 박창신 원로 신부님의 강론에 대한 예. 이정현이라든지 윤상현 네. 이런 따위의 말들을 보면서 심지어 정홍원 따위의 말들을 보면서 네. 바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말이야, 논리가 딸리니까 너 나 왜 째려보는 거야? 네. 말투가 그게 뭐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게 말이죠. 무슨 뭐 여당 부대변인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일개 자연인이 트윗 하나 남긴 걸 갖고 네.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서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나서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만큼 예. 총체적 관권 불법 선거라는 것을 자기 자신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물론 외부적으로 인정 절대 안 하겠죠. 네. 내부적으로 야 이거 잘못하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직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이 없다면은 예. 절대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동안 뭐 제가 그동안 쭉 트윗을 쉬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또 정의구현 사재단이 시국미사 뭐 한두 번 드렸습니까? 네. 이제 와서 이 시점에서 왜 이걸 문제 삼겠어요? 틀림없이 어떻게든 이런 불리한 국면을 뒤집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게 뭔가 호도하기 위해서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꼬리로 몸통을 흔든다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저는 또 한 가지 불만인 것이 예. 왜 빌미를 주느냐 따위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제일 꼴보기 싫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요. 예. 박근혜 통치에 순응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빌미 안 줍니다. 네.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사람 그 당사자들이 네.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못하고 예. 그 잘못됐다는 말을 했을 때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예. 지랄 발광을 하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당신이 왜 나서느냐 그냥 입 닫고 있어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인간들 보면 진짜 싸대기라는 데 올리고 싶어요. 알바예요 알바. 네. 저도 뭐 제 트윗에다가 글 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신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진 거 아니냐 이런 거. 그래서 그 친구 트윗에 들어가 보면은 문재인 빨갱이 뭐 이런 거 쓰는 놈이야. 아니 뭐 그런 놈이 민주당을 걱정을 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근데 네. 그런 알바들도 있지만 예. 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좀 바보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서 조중동만 보는 사람들이죠. 한심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뭐 그냥 벌벌벌벌 뜨면서 조선일보를 들고 오더니 이거 봤냐고 하면서 조선일보에 이렇게 났다고 이런 얼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에는 정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 네. 지금 저 사람들이 꼬투리 잡는 게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냐. 네. 어차피 내가 꼬투리 안 잡히면 다른 사람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분명히 덮어쓰기 어거지 부렸을 거는 걔네들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 예. 그래서 그런 논리에는 정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에 비해 그딸 그게 무슨 그게 어떻단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말이에요. 네. 오늘 아이엠 피터가 쓴 글을 보니까 1978년도에 예. 박정희가 네. 육사 졸업식 그때는 또 쪽팔리게 대통령이 육사 자기 나온 학교라고 네.
아니, 육사 졸업식에 가서 축사까지 낭독을 해요. 아니, 뭐, 육군사관학교를 폐마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게 대통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학교, 사실 육사도 따지고 보면 대학교 아닙니까? 예. 그 다 똑같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 서울대도 있고 뭐 국립대학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필 육사를 가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육사 졸업식에 가서 한 치사 중에 보면은 뭐를 자기를 흔들리는 세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딴 얘기를 합니다. 예. 그 1978년도에 한 얘기예요. 예. 근데 거기서 2013년이니까 얼마가 지났으니까 4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45년이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얘기에서 또 할 수 없다, 못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네. 보고 딱 그걸 보고 이러니까 그에 비해 그때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 얘기가 철로 나오더라고요. 박근혜의 그 말이야말로 막말이죠. 네. 아니 대통령이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막말이에요, 이거는. 막말이죠. 그거야말로 진짜 용납할 수 없는 막말이죠. 그리고 용납하지 않겠다면 패죽이겠다는 건 뭐야? 아니, 사실 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용납 안 하면은 패죽일 거야? 고문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바로 그 군복 입은 깡패들이 가가지고 성당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 보고 예. 야, 진짜 2013년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19세기 초에 러시아의 백색 테러를 걱정하는 그런 식으로 무려 100년이나 뒤로 당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시대를 선택할 리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터무니없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총체적 관권 불법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세웅 신부님이요. 오늘 그 시사자키에 나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입니까? 예. 그게 이미 1월 3일에 선거가 컴퓨터 분류라든지 이런 게 다 선거 무효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그러면 6개월 내에 그걸 심사해야 되는데 이미 7월 3일이 지났는데도 대법원에서는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정부와 사법부 이런 기관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 또 민의를 모아서 요청하는 것 이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컴퓨터 선거 부정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입도 꽉 다물고 있었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 선거 무효다 이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고 예. 1월 달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그걸 심사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대법원에서 언급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 예. 이거를 함세웅 신부님이 정면으로 제기를 하셨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컴퓨터 부정을 묵인을 하면은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꼭 바꿔야 된다. 앞으로 어떤 선거도 공정하게 치를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꼭 밝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고 함세웅 신부님이 그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지내신 분 아닙니까? 예. 역시 종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조용기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인 중에는. 예. 정치적으로 역풍을 받지 않을까. 혹시 저쪽에서 선거 불복이라고 해가지고 덤태기 씌우지 않을까. 예. 걱정이 돼가지고 의심을 하면서도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세웅 신부님이 이렇게 정면으로 제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때 오후 8시 반에 이미 박근혜 당선 유력 이런 자막이 뜨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통계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의심들을 함세웅 신부님이 용기 있게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스님들이나 신부님들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집도 잘도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왜요? 퇴직금으로 200억 받고 매달 7,500만 원씩 받는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목사님. 예. 네. 아니, 그 종교인 말고. 그 종교인 말고. 우리 스님이나 신부님, 제가 믿는 종교와는 다른 종교에 또 이렇게 또 성직자시기도 한데 이런 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시국 문제에 눈을 뜨고 문제 제기한다. 이거 가볍게 볼 문제 아닙니다. 이젠 박근혜 정권 일당들을 보면은 말이죠. 네. 종교인들도 무섭지가 않아요. 보면은 막갑합니다. 진짜. 완전히 박정희 때 얘기입니다. 박정희 때 유신헌법에 반대했다고 지약순주교를 갖다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참. 예. 어떻게, 근데, 하여튼, 참, 뭐야. 여튼 이 정권은, 네.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4년 못 채운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4년. 아니, 물론 채울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 그러나 이미,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역주행, 이런 정도의 역주행은, 뭡니까. 이명박은 그래도 도로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조심조심 갔는데, 이 박근혜는 아예 그냥 유턴을 해서, 반대편 차선에서 막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비호적절하네. 예. 이명박은 역주행을 하면서도 그래도 눈치는 봤죠. 예. 혹시라도 부딪힐까 봐서 사기라도 치려고 노력이라도 했는데 이건 뭐 아주 차를 거꾸로 돌려놓고 맹돌진을 하면서 이 새끼들 다 안 비켜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 제가 늘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명박은 순 나쁜 놈이긴 했지만 네. 즉 사기꾼이긴 했지만은 예. 그래도 정통성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큰 표차로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 전 정권이 예.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이 아주.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이 이명박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박근혜는 그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명백하게 관건 부정선거를 했고 예. 지금은 박근혜가 관여했다는 증거만 없을 뿐이지 네. 그럴 의심을 상당 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 측근들이 이래저래 네. 공모했다는 의혹은 충분히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 닉슨과 굉장히 비슷해요. 예. 닉슨은 1968년도에 처음 대통령이 됩니다. 예. 그리고 72년도 재선에 성공하는데요. 72년도의 경쟁자가 맥거번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네. 후보죠. 근데 압도적인 표차로 이깁니다. 예. 근데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었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 몇 개월 전에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도청 사건이 민주당 당사를 도청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맥거번에게 닉슨은 압도적으로 이겨요. 예. 그러나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고 예. 심지어는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를 해임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 그래서 법무장관이 어떻게 특별검사를 해임시키냐 내가 그만두겠다 해서 사표를 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에서도 탄핵에 찬성을 하죠. 그래서 탄핵만 이제 그 하원 상원만 열리면은 닉슨이 탄핵될 위기에 몰리자 이제 사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 때까지 걸린 시간이 1년 8개월, 1년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예. 72년 11월 달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74년 9월 달에 사임합니다. 예. 이게 정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그 수사를 방해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예. 한 1년 8, 9개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음. 이게 이명박은 쉽게 얘기해서 국민 건강권을 무시했다가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그야말로 개뭐를 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한 표 맞아가지고 1년 동안은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2년 차부터는 뭐 민간인 사찰도 하고 별 지랄을 다 했죠. 예.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 1년, 2년 더 갑니다. 왜냐하면 정통성 문제.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 자체가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도 결국은 정통성 문제는 자기들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진짜 한 큐에 날아간다. 그래서 계속 누르려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년을 갖다가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예. 해결 안 된 상태에서 1년 또 갑니다. 1년 또 가고 또 그렇게 또 1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레임덕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예.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만이 이 정권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약간의 거짓말을 섞겠죠. 고백을 할 때. 네. 그렇게 해서 잘 포장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은 야, 지금 박근혜 쫓아내고 다시 선거자 얘기 안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 잘못 없다는 식으로 가가지고 특별검사도 완전 뭉개고 하면은 이거 진짜 시민봉기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행한 일을 자초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머리가 나쁘니까. 아니, 머리도 나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추억, 그에 비해 그때를 말이 또 나오는 건데 누르면 된다라는 신념. 네. 그리고 이거는 양보하면 죽는다. 음. 양보하면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 이 박근혜 같은 경우에 양보했다가 아주 손해를 많이 봤어요. 2007년 그 대선 5년 경선 동안. 때. 아, 참
두 번 다시 내 사전에는 양보란 없다. 양보란 없다. 이런 마음을 먹은 계기가 아니었을까. 뭐 그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뭐 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고를 안 듣고 무려 15분을 떠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광고를 들읍시다. 예.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서울대교구의 우리 염수정 대주교께서 어제 정엄이사에서 종교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발언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신 건데 예를 들어서 사제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는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그 공직에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희들이나 사제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존재론적으로 이미 정치적입니다. 예. 어제 그 염수정 주교님의 그 말씀 자체가 정치적이었듯이 모든 말은 정치적이고 성경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거든요. 그 말은 불이 잘못됐을 때 그것은 복음의 기초에서 양심의 기초에서 진리의 기초에서 언제나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교회 공식적 가르침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 주교님이 잘못 이해하신 거죠. 상황에 맞지 않은 데서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함신부님은 그 천주교의 그 각 교구별로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는 이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사제들과 또 신자들이 선택할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의 앞에서 분노하고 불의를 퇴치하는 것은 신앙적 책무입니다. 이러한 그 국가적인 그 공권력에 개입한 그러한 불법 선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침묵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하느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죠. 양심의 명을 따라서 우리가 모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세용 신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서울대교구의 대주교라는 사람이 염수정 대주교. 이름도 참 수정스러워요. 그분이 저는 참 천주교의 대주교라면은 과거에 종교개혁 시대에 천주교라면 욕을 먹었겠지만은 그 김수환 추기경 또 정진석 추기경 이런 분들이 서울대교구를 한 거 아닙니까? 대교구장. 그러면은 이제 이 양반도 나중에 추기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신데 그 말씀을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교황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제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제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요. 딴 뜻이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장관 이런 것들. 정치적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걸 아주 오용을 하는 겁니다. 그 정치를 하지 말라면 그럼 투표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의미라면. 아니,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천주교의 대주교라는 사람이 오로지 박근혜를 비판한 그 원로 신부를 욕하기 위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함세용 신부님이라든지 모든 신부님 다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런 정치적인 공직을 맡지 말라 그런 의미거든요. 예. 정치적 행위를 그러면은 그렇게 박창신 원로 신부님을 욕하고 있는 예. 그 염수정 대주교의 발언 자체도 정치입니다. 네.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죠. 함세용 신부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본인 자체도 그 말로 정치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한심한 게 이 사회에 이른바 짜증 보수라는 사람들이 예. 박근혜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갱강부회도 마다치 않는다. 예. 그런 갱강부회를 하는 사람들이 예. 심지어는 대주교라는 사람까지 예. 그렇게 한다. 여기에 경악을 한 겁니다. 대주교가 되면은 그러나 봐요. 예. 아니 뭐 대형교회 목사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또 조계종 총무원장 그 사람은 안 그래요? 다성. 이 종교계의 높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이게 종교의 원리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교황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종교계 지도자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 종교계 지도자들은 높은 자리로 갈수록 교회 권력, 종교 권력으로부터 더 가까워질수록 점점 맛을 잃어간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역대 교황들이 다 훌륭했던 분은 아닌데요. 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르헨티나에서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으로 네. 이민자 출신은 가난한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황이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네. 낮은 곳에 임할 때, 네. 소수자를 향할 때, 그럴 때 존경을 받죠. 높은 자의 눈치 보고 높은 자 편에 설 때는 욕을 먹습니다. 돌을 맞고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 솔직히 좀 얘기하자면은 지금 뭐 오늘 그 한겨레에도 잘 나와 있던데요. 가톨릭의 정치활동 교리를 살펴보면은 이 염수정 대주교의 주장은 상당히 오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게 있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 258조를 보게 되면은 성직자들은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인데 가톨릭 신부님이 장관이 된다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이제 287조를 보면은 정당이나 노동조합 지도층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박창신 신부처럼 시국미사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공직을 맡는 것, 정당에 가입하는 것,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금지하는데요. 이마저도 287조를 보면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네. 교회의 권리 수호나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 요구되면은 이와는 달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구장이 판단을 하면은 정당이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국미사 하는 것도 그건 직접적인 정치 개입이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 대주교라면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예. 뭐 추기행 밑에서 다음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은 교황이 없으니까 추기행이 가장 높은 자리고 그 밑에 대주교가 있는 건데 예. 그 대주교란 사람이 오로지 박근혜에 대해서 방패막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종교의 현실이 정말 참담할 따름이죠. 그 한 신부님이 또 그 한겨레에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네. 한국 가톨릭이요. 현실 정치 참여 금지라는 명목으로 어떤 짓을 했느냐.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에 사제와 신자들은 참여할 수 없다. 직접적인 정치 참여 안 된다. 이게 이제 3.1운동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에 참여했던 신학생을 퇴학시켰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심판한 안중근 의사, 이분도 가톨릭 신자 아닙니까? 마테오인가? 도마. 도마 안중근 맞습니다. 예.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심판하니까
사람을 죽였다고 신자 자격을 박탈했고요. 일제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종탑을 전쟁 무기 공장에 헌납했고요.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침묵한 것,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한 여러 수많은 교인들 또 사제들을 겁박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런 그 규정으로 악용됐다는 거지요. 사실 이거는 뭐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모든 권력에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울이 한 말인데 이것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모든 권력에 순종하라 이 말을 이제 오용을 한 겁니다. 일제 아부하는 그렇죠. 것도. 일제 강점기 때 일제 그 아부하는 것. 역사적으로 더 올라가면은 왕권 신수설. 이것도 사실은 로마서 13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독재 정권 시절에 또 마찬가지로 로마서 13장이 오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경직 목사 같은 양반은 일제 신사 참배 당시에 로마서 13장을 또 근거로 했었고요. 또 김종필 같은 경우도요. 박정희 정권 때 양심적인 개신교인들이 반정부 투쟁을 벌이니까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력을 순종하라고 했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교회의 사회 참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치인이 왜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 맥락을 잘 짚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당시 그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개신교인,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그 살고 있었던 유태 지역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로 많이 이주해 왔거든요. 수시로 권력에게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상당히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어요. 그러지 말고 좀 자제해라. 이런 의미에서 슬쩍 한 말인데, 이 멘트를 딱 그것만 따가지고, 맥락도 없이 그것만 따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를, 이런 독재 권력, 부당한 권력이 나타날 때마다, 모든 권력에 순응하라고 했다. 심지어는 바울도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권력이 이걸 오용했던 것이요. 제가 이제 벙커원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걸 갖고 이제 성경을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모든 권력에 순종하라 이 말은 모든 권력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 나라의 명실상부한 권력, 권위가 무엇이냐? 민주주의다. 헌법 질서다. 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지 무슨 권력자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 아니다. 이 얘기 아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에게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관권 부정 불법 선거를 획책한 이명박 정권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던 것만은 분명하죠. 예. 뭐 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가 권력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로마서 13장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때 독재 정권기에 이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편승하기 위해 그렇게 부역했던 종교 지도자들 반성하기는커녕 난 성경에 나온 대로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그 부분은 그야말로 자기 몸팔기에 딱 좋은 문구네. 예. 아무한테나 센 놈한테 붙은 다음에 로마서에도 이랬잖아. 아니 그러면 왜 로마서 13장에 관한 설교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권력에 저항하라고 하는 또 뭐 바오로가 아니라 뭐 베드로 얘기가 혹시 없어요? 자,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신 분이기도 한데 만약에 염수정 대주교의 주장이 온당하다. 그렇다면은 김수환 추기경부터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1971년 성탄 메시지에서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려는 박정희 정권을 향해서 이 법은 북교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양심적인 외침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또 전두환 정권 말기에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 정권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총칼의 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성토를 했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사제의 현실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교황청에서 만든 가톨릭 사회 교리입니다. 근데 이걸 왜 염수정 대주교가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에 드린 게 있어요. 자, 그놈들이 통치한다고 하니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예. 나는 그들의 통치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 능력껏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 정치란 교회의 사회 교리에 의해서도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이다. 왜? 정치가 바로 공공의 선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좋은 가톨릭 신자라면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통치자들이 제대로 다스리게 해야 한다. 이렇게 교황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염수정 대주교의 논리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파문돼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뭐 교리 외적인 문제인데 네. 서울대교구장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전주교구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이 타교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상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 왜 갑자기 그러니까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린 박장신 언론 신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겠죠.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에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유명하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성직자들 보면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가톨릭도 결국 예외는 아니다. 전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가톨릭에서는 일종의 비주류 아닙니까? 예. 주류들은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다 하는 생각이 네. 드니까 참 저도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믿는다면은 가톨릭에 대해서 약간 좀 끌린, 왜냐하면은 개신교만큼 그렇게 또 이 한국에서 그 번잡스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가톨릭에 일순 마음이 쏠리게 됐는데 이번에 염수정 대주교의 발언을 듣고 야, 저런 사람이 서울 대교구 대주교에 있는 가톨릭에 내가 진짜 성당에 다니는 게 온당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음악 한 곡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네, 어떤 노래입니까? 바다라고 있습니다. 바다. 네, SES의 바다. 이 가톨릭 신자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부른 생활성가가 있습니다. 내 발을 씻기신 예수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와 관련해 참 이 음악이 많은 또 시사점을 주는데요. 네. 그 가사를 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참된 삶을 보여주셨네. 가시밭길 걸어갔던 생애,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음 앞둔 그분은 나의 발을 씻기셨다네. 내 영혼이 잊지 못할 사랑, 그 모습 바로 내가 해야 할 소명.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예. 그렇습니다. 좋은 가사네요. 자, 내 발을 씻기신 예수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국민TV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로 가보래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토요일 낮 2시 광주 서구 상문우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 가수 손병휘와 개그맨 노정열의 노발대발 공개방송,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펼쳐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30일 낮 2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마릉역 5번 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 공정언론을 희망하는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광주 전남지역 국민TV 조합원을 상대로 한, 또 우리 이 광주 전남지역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국민TV의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 한마당 행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일 모레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 모레는 이제 금요일이고. 아, 그래요? 아, 목요일이군요. 예. 내일 모레 글피 그 다음 날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 301호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서영석 이사님도 가시고, 네. 저도 가고, 네. 또 제가 새 책도 가져가고. 그리고 책도 또 새로, 언제 또 책은 썼어요? 예, 책을 썼습니다. 저기, 그 또 기독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맨 얼굴의 예수, 뭐 이런 제목인데, 뭐 무슨 기독교 교리 해설서 이런 건 아니고요. 네. 통상 상식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너무나 이 참 그 신묘막측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물 위를 걷는다든지. 그걸 일위도광이라고 합니다. 네. 등평도수라고도 하죠. 예. 그리고 갑자기 4,000명, 장정만 4,000명을 먹이고도 남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무슨 부활이라든지.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읽으실 만한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그 종교적으로 덧칠됐던 그런 신화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본질 그대로 2000년 전 갈릴리 무대에 섰던 청년 예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또 주목해 주셨으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맨 얼굴에 예수. 워커홀릭. 언제 또 책을 썼어? 글쎄 말이에요. 예. 남이 써준 거 아닙니다. 예. 남이 써준 거 아니야, 진짜. 예, 남이 써준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광주 전남 지역에 또 당일에 그 조합원 한마당 행사에는 또 우리 개그맨 노정열 씨하고 또 함께 갖게 됐는데요. 변함없이 우리 가수. 노발대발 뭐라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가수 손병희 씨와 함께 아주 재미있는 토크와 함께 손병희 씨의 아주 뜨거운 무대가 여러분을 또 기다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우리 많은 조합원들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희주 아나운서 또 정승조 아나운서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와대 경호순경한테 얻어맞았던 강기정 의원도 나오죠. 강기정 의원. 김성회 남방공사 사장 예정자와 함께 청와대 경호원한테 얻어맞은 아주 그냥 정권의 샌드백이에요. 우리 강기정 의원도 나오십니다. 왜 가죠? 김성회도 맞았나? 그건 아니잖아. 김성회한테 맞았지. 옛날에. 흑주목. 예, 김성회한테 맞았지. 예, 김성회. 예. 지금 또 화성에서 양보했다고 지역 난방공사 사장을 낙점된. 아이고, 이 정권은 아주 훈훈해요. 아주 난방공사에 또 따뜻해. 따뜻한 겨울 보내라고. 참 그냥. 예. 오늘 제가 참 너무 뜻깊게 읽었던 칼럼 한 소절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명수 선생, 이분이 정혜신 박사. 그렇죠. 정혜신 박사 남편이시죠. 심리기획자시고,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말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한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입담가입니다. 근데 글도 참 잘 써요. 말 잘하는 분들이 이제 글을 좀 잘 못 쓰고요. 또 글 잘 쓰는 분들이 또 말을 잘 못하기 마련인데, 완벽한 분입니다. 우리 이명수 선생. 자, 내용이 기니까. 엄친아구나. 네? 엄친아. 그래요. 엄마 친구 아들. 네.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감이 극대화될 때 살아있네. 라는 느낌을. 살아있네. 예, 생생하게 실감한다. 내 일거수일투족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현직 권력은 그런 점에서 뿌리칠 수 없는 중독 물질에 가깝다.
자기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반응 앞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제를 못한다. 권력엔 그런 속성이 많다. 권력에 중독되는 이유다. 어제 제가 중독될 뻔했었어요. 권력에? 아니 그 국정원의 120만 건의 그 선거 개입 트윗, 또 군사이버 사령부의 2,300만 건의 선거 개입성, 또 선거 개입으로 추정되는 트윗. 아니 이건 뉴스에 안 나오고 말이죠. 네. 김용민이 한번 딱 트윗에 올린 글이 네. 메인 뉴스 톱으로 나가니까 톱으로 나왔어요? 톱으로 나왔어. SBS 3번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정말 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가지고 이거 존재감이네. 이런 거 즐기면은 중독이 되겠구나. 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농담이고. 자, 이명수 선생이 뭐 저에게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 누구겠어요?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윤상현하고 이정현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박근혜한테도 하는 얘기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칼럼. 힘이 있을 땐 모른다. 힘이 있을 땐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달라진다. 한가하거나 관념적인 명제가 아니라 물레방아처럼 반복되는 역사적 삽질을 방지하는 실천적 솔루션이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꼽았는데 아니었군요. 윤상현 의원 같은 현직 실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다. 뭐 박근혜도 들어갔겠지. 예. 이제 차마 이제 그렇게 못 쓴 거고. 예, 아니 실제로 좀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면 진짜 작년 4월에 그 천신만고 끝에 금배지를 달았다면은 난 얼마나 거만해졌을까 막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뭐 크게 그만해졌겠어. 네? 크게. 뭐 사실 저도 낙곰수하면서 말이죠. 뭐 연예인병 이런 거 없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그 4명 중에 가장 인격이 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야 뭐 남이 평가해줘야지.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나보고 출마한 거는 아니 김어준 주지도 자기가 나가면 안 될 것 같거든. 대중적으로 먹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글쎄 말이야. 그 막말 때문에 아주 그냥 천하의 훌의 잡놈이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 또 제가 모 행사에 갔었는데 네. 교회에서 지은 건물에서 이제 뭔 행사를 하는데 말이죠. 그 목사가 오지 말라고 그랬다며. 목사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이 김용민은 무대에 서는 것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문턱을 넘어서도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진짜. 근데 이건 이거거든. 내가 알아. 이 교회의 승리를 알거든. 교회에서 배척하는 대상은요. 무서워하는 대상입니다. 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글쎄 그러니까 사실 사탄도 무서워가지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여간 뭐 지금 제 이미지는 완전히 구겨질 대로 구겨진 것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를 욕하는 친구들은요, 저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 맞아요. 근데 그런 나를 두려워하는 놈들한테 고개 숙일 이유가 전혀 없지. 그렇죠. 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줏대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내가 만약에 권력을 가졌다면은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교만해지지 않았을 거야. 네. 근데 이제 권력을 가지면은 교만해지는 것이 보통의 길이었죠. 우리 서영석 이사님 같은 경우도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과 날마다 만나서 참모 역할을 했다는 이런 오해까지 받았던 사실과 전혀 다른데. 터무니없는 얘기죠. 청와대 담을 넘어가가지고 대통령을 밤마다 만났다느니 이런 소문을 들으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결국 광고가 다 끊기는 바람에 결국 문을 닫았지만 언론인의 길을 한 번도 이탈해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우리 서영석 이사님이. 근데 서영석 이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권력을 갖기 전과 후에 그 인물의 변화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봤죠. 건노갑, 박지원, 이광재. 예외 없더라고.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그 별로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아니요. 변화가 많았죠. 변화가 많았는데 그래도 제정신으로 돌아온 케이스도 있죠. 권력을 놓고 나서는.
근데 이제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개 터질 때 그때는 멀쩡해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적으로도 아주 더없이 뭐 나은 분인데 이 양반이 권력을 쥐는 순간부터 그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아닌가? 그런가? 권력을 쥘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이 칼럼을 보니까 권력의 중심부에 있을 때는 자기 객관화가 쉽지 않다. 자기 행위는 동기부터 이해하고 남의 행위는 현상부터 받아들이려는 인간의 속성이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내가 뭔 잘못을 해도 이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자위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죠. 애써 합리화하지만은 남이 하는 행동은 한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의 본질은 저렇다 이렇게 쉽게 단정을 해버린다는 거지. 네. 지금 이정현, 네. 윤상현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다라는 네. 거를 뭐 건노갑이라든지 박지원 그리고 이광재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렴풋이 느꼈지만은 지금 뭐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현직 그때 기자이고 했으니까 매우 가깝게 지냈단 말이에요. 네. 가깝다는 거는 친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얘기였죠. 네. 지금 거꾸로 윤상현이나 이정현 같은 사람들은 가까이서 지켜볼 수는 없지만은 네. 오히려 네. 더 분명하게 권력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아하. 권력이 제대로 사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청맹관이란 말이 있죠. 청맹관이. 두 눈이 있으면서도 못 보는 걸 청맹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다라는 점을 깨닫죠. 그래서 이명수 선생의 칼럼 있을 때 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한마디로. 있을 때 너 정신 못 차리면은 나중에 어떤 험한 꼴을 볼지 모른다라는 네. 일종의 경고예요. 그런데 예. 지금까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네. 참여정부 때는요. 그나마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면서 좀 겸손했던 사람 전 딱 두 사람으로 기억해요. 누굽니까? 안희정 지사. 그다음에 유시민 장관인데요. 네. 안희정 지사도 유시민 장관 하면은 많은 언론들이 싸가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게 김용민 국장한테 마치 막말인 것처럼 입만 열면 막 막말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나 잘 알지. 그런 것처럼 유시민 장관은 싸가지 없지 않죠. 그게 이런 거죠. 그게 위선이 없을 뿐이에요. 위선이 없을 뿐이다. 네, 예를 들어서 이른바 먹물든 사람들의 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뭔 얘기를 하면 뭐 당신의 얘기도 틀리지는 않지만은 내 얘기는 이렇습니다. 근데 틀리지 않은데 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일종의 위선적인 어법이거든요. 예.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얘기 틀렸습니다 해가지고 토론 도중에 싸운 적도 있어요. 토론 끝나고 나와서 치고받고 할 뻔도 한 적이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 나갔을 때는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얘기하면 당신 얘기 틀렸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 이사님 보면 말이죠. 진짜 여러분 좀 가까이서 뵈면은 참 놀라운 구석이 많습니다. 서 이사님은 길 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신경도 버리면 진짜 주먹 다짐도 하실 분이에요. 무서운 분입니다. 아니, 이게 흥분을 참지 못하 이런 게 아니라 경우 없는 걸 참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서 이사님은. 그렇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기피를 해요. 예. 그래서 저도 기피를 당했고 유시민 장관도 그런 측면이 많죠. 네. 그래서 많이 기피를 당하는 편인데 전혀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결국 이런 거지. 논리로는 유시민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데 그래. 싸가지 없다. 그러니까 단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싸가지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싸가지 없다라는 어떤 기질과 스타일 이거 갖고 사람을 판단하게끔 만드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부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치인은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 하고 그래 놓고 이제 쉽지. 뒤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네. 저는 진짜로 해줄 수 있는 것이냐 들어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것은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명백하게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야속하겠죠. 아니 그 거절을 하더라도 좀 충분히 레토릭을 동원해 가지고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이해는 시키죠.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내 능력
박박한 일이다. 이건 해틀어줄 수가 없는 일이다. 네. 다만 그러한 거를 내 능력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이다. 네. 이걸 해주는 것도 좋다면 해주지만은 당신이 요구하는 걸 해달라면 난 해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유시민 기질하고 비슷한 건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유시민 장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은 전혀 없지만은 예. 이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뭐 기질이 비슷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죠. 근데 그런 기질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평가를 받죠.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시민 장관도 얼마나 경험을 받은 사람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싫은 사람 싫어한다는 게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행여나 저 친구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저 친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좀 힘을 얻는다든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에게 위협으로 돌아올까 봐 염려가 되니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뭐 그런 이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의구현사재단에 대한 것도 정의구현사재단에 대한 그런 비난도 이분들이 워낙 어려운 시대부터 바른 일을 해왔던 분들이니 이런 분들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데 행여나 국민들에게 신망을 얻어서 그것이 정권적 위협이 된다면 얼마나 큰 걱정이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취약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솔직히 전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네. 이명박 때도 정권퇴진 요구했고요. 네. 노무현 때도 정권퇴진 요구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라크 파병 때인가 그럴 거예요. 네. 정권퇴진이라는 거는 성직자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네. 판단이 서면은 그게 죽비를 때리는 거지. 예. 그렇죠. 퇴진하라라고 죽비라는 말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바로 죽비를 때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노무현 정권이 천주교 사제들이 정권퇴진 운동을 했다고 해서 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것도 못한 정권이에요.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나 그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때려부시는 거 보면은 진짜 이 나라가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천주교를 보고 종북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나쁜 새끼들입니다. 왜냐면요. 저도 함시영 신부님 때문에 알았는데 그 연평도에 김명상 신부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평도가 무서우니까 포격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민간인들 많이 다쳤고 그러니까 다 연평도를 떠나요. 떠나니까 신부님이 그럼 수녀님들 좀 오시게 해라. 아무리 북한이 무지막지한 인간들이라도 수녀님인데 대포 쏘겠냐. 그래서 수녀님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도 드리고 있고 그 희생당한 사람들이 민간인만 있습니까? 그 군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주교 신부님하고 수녀님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때리부시는 군복 입은 깡패들 제가 보기에는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새끼들입니다. 진짜 이런 위선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놈들이 말이죠. 무슨 안보를 이야기하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답답해요. 군대나 좀 갔다 오고 안보 얘기하고 종북 비난하고. 참. 해야지 말이죠. 여간 참 우리 요즘 박근혜 우리 따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항상 이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제가 뭐 늘 얘기하는 답은 똑같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권이 무너질 확률보다는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물론 확률이 1000배, 10,000배 된다고 해서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명박이가 무너질 확률이 0.00001%였는데 그보다 10만 배쯤 많아가지고 0.01%가 된다라고 하면은 확률은 10만 배는 높지만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이명박 정권보다도 한 수만 배 이상 취약한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다. 이게 1번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렇게 빨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살 길은 있는 거죠. 그게 빠르면 빨랐을수록 좋았다. 그런데 점점 시간을 늦추는 바람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서 스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탄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탄압을 하면은 결국은 정권이 잠시 더 연장이 되지만 더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세계사의 교훈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죠. 그게 현실화될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대선 개입의 본질은 사라지고 박창신 신부의 돌출 발언에만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는 이 박근혜 따님. 네. 십자포를 날리려고 하는데 박창신 원로신부님한테만 날리려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박창신 신부, 지금 뭐 현직 신부도 아니고 은퇴하신 원로 신부인데 이 양반이 한두 마디 했다고 그 나라의 국기가 흔들리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5.18 때 그 저항하다가 5.18 때 이 5.18의 진실을 네. 그 말씀하다가 교안에 의해서 네. 그렇게 칼로 또 이렇게 찔리는. 그래도 거의 하반신이 마비된 예. 완전 마비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천주교가 오히려 진짜 애국애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고매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분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결국은 거의 저희 이제 시쳇말로 지랄 발광을 예.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권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반증이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래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저게 버틸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나름대로 우리 사회 자칭 보수들의 그 저력이 네. 결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예컨대 거의 언론은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권이 좀 더 연장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 판단은 잘 안 씁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정권이 불행하게 끝난다면 그건 비단 박근혜나 혹은 새누리당의 불행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은 결국은 직업이라도 늦지 않았죠. 지연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는 길. 저는 그게 가장 최선의 해법이 아니냐. 그렇게 지연죄를 고백하는 거 얘기하려면 쪽팔리죠. 예. 그래서 특검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특검도 솔직히 100% 수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의 체면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니, 왜냐면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아니,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둥, 용납이 지금 못할 거는 국민들이 박근혜를 용납하지 못할 지경인데 네. 거꾸로 적반하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게, 그래서 진짜 참 암담해요. 암담합니다. 예. 자, 이제 곧 해가, 질 무렵입니다. 네. 예. 솔직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녹음입니다. 잠시 후부터는 또 생방송을 할 텐데. 네. 왜냐하면은 제가 오후 4시부터 네. 서울중앙지법에 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갑니다. 무슨 증인으로 나가요? 원정스님 재판인데요. 구판. 억대 구판을 벌였다. 어떤 분의 따님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억대 구판을 벌인 것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돌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구판 벌일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요. 근데 본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 하고요. 또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네. 저희들도 다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근데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기소를 못한 거죠. 네. 다만 그 의견을 주장했던 원정스님. 원정스님이 혹시 성별이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 아니십니까? 예. 그죠? 예. 네. 그 양반은 지금 피고가 돼가지고 재판에 비군이라고 그러죠. 예,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정 스님이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됐고 네. 저를 이제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네. 왜 불렀냐면 낙검수 당시에 네. 이제 실제로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구판을 벌였다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네. 초연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초연 스님에게 네. 저희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님 구판을 벌인 적이 있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 방송에 나오기로는 네. 부인을 안 했다는 거죠. 긍정했다는 것도 아니고 네.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부인을 안 했다는 거죠. 부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당신이 원본을 받아가지고 편집하지 않았냐. 네. 라면서 이제 저를 부른 건데 당시 편집은 제가 안 했습니다. 편집돼 온 거를 제가 이제 전체 프로그램 안에다 이제 집어넣은 건데. 편집은 누가 했어요? 법정에 가서 밝히겠습니다. 법정에 가서. 예. 네. 아마 밝히고 나오는 길일 겁니다, 지금. 네. 예. 여하간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편집한 건 줄 알고 부른 거예요, 법정에 가서. 그럼 뭐 금방 나오겠네. 그렇죠. 뭐 제가 편집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안 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하필 그 시간이 4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영석 기자님하고 지금 난 12시부터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야, 끝나고 나서 늦게 오면 나 혼자 방송해야 되겠네. 글쎄 말이에요. 생방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도착하지 못하면 우리 서 이사님이 계속 하셔야 될 상황. 전화로 해야지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누가 이거를 제소했는지 박근혜 후보가 고소한 사건이라면 이제 한마디 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누가 제소했는지도 몰라요? 몰라요. 뭐 하여튼 나오라고 해서 그냥 날짜하고 장소만 받았는데. 에이, 만약에 설마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였겠죠? 네. 고소할 때는. 네. 이게 고소는 당사자가 해야 되니까 고소 가지고 고발이겠구만. 네. 여하튼 설마 당사자 최고 권력자가 당선까지 돼가지고 직접 고소했겠어요. 최고 권력자가 당선까지 된 마당에 이런 재판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참 창피스러운 일이다. 면구스러운 일이다. 자, 이 말은 꼭 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선거에 이긴 황우여가 저한테 결국은 벌금 700만 원 나오게 했잖아요. 지금 박근혜 정권은 홍문종이도 생각을 일단을 비쳤다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예. 앞으로 자기들이 5년, 10년 더 집권을 안 하면은 큰일 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이명박이도 결국은 박근혜가 집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정선거를 획책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뭐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절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은 거죠. 이걸 지금 확 눌러놔야 다음 집권하는데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산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다 관대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옛날에 싸웠던 사람도 나중에 만나면은 그냥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 원한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 정권 무너질 때까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면은 결국 이 정권에게서도 불행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아마 다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감이 이런 무리수를 두게 만드는 게 아니냐. 저 진단이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생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십니까? 빅뱅의 저녁 노을. 알겠습니다. 맞죠. 이문세 거 말고. 빅뱅의 리메이크 곡이 있죠. 그 음악 듣고 잠시 후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2부로. Let's go. Yes, sir. We're back again with Imunse. That's right, that's your collaboration. Down lane. It's Big Bang. Yeah.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한미 FTA 반대, 국보법 폐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광우병 반미 선동, 북한의 칼기 폭파 공작 부정, 북한의 천안 폭침 사실 부정, 북한의 연평도 폭격 정당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까지 이들의 주장에는 똑같은 주장을 가지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정치단체가 된 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신앙의 뒤에 숨어 친북, 반미 이념을 가지고 또 종교 제대 뒤에 숨어서 반정부, 반체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종북의 길을 맹종하는 신앙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종교 제대 뒤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떳떳하게 실체를 드러내고 말하라고 밝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망언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윤상현이 실세는 실세예요. 예. 지도부들 회의하는데 원내수석 부대표라면은 사실 원내 교섭을 담당하는 예. 실무적인 자리거든요. 예. 근데 그 윤상현의 발언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뭐 본인은 뭐 박근혜 씨를 갖다가 누나로 안 부른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해명을 하긴 했던데. 예.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미 윤상현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의 이쁨을 받고 있다. 라는 소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바를 하는 건데요. 이 윤상현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진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전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정치단체화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시기라면 예. 이미 수십 년 전 박정희 때 정치단체화 했습니다. 그렇지. 지학순 주교가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붙들려가고 그랬던 시절부터 다 정치단체화 한 거죠. 정치단체로 만든 사람이 바로 그에 비해 그 딸 아닙니까? 참나. 근데 좋아요, 좋아. 뭐 아까 뭐 천안함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하던데 예. 윤상현 씨 예. 그렇게 애국 애족을 부르짖는 사람이 사실은 군 복무 기간이 딱 하루밖에 안 됐다는 사실 국민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예. 그게 윤상현 씨는 석사장교입니다. 석사장교는 1980년에 도입을 됐는데요. 예. 대학원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예. 6개월. 네. 4개월은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2개월은 전방소대장에서 실습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날 군에 입대한 것으로 딱 해서 그날 오후에 또 전역을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뭐 6개월간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 군 복무는 딱 하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 예. 예. 그래서 그 윤상현 의원 유명하지 않습니까? 딱 하루 군대 복무한 사람이 예. 마치 군대는 지가 다 갔던 것처럼 애국 애족을 떠든다. 장군이야 장군. 예.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장군입니다. 근데 이 석사장교 제도는요. 예. 병역특례제도의 하나인데 특권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비난을 받고 있죠. 특히 전두환, 예. 노태우 1980년에 도입됐단 말이에요. 예. 그 아들들이 혜택을 본 뒤인 1990년 폐지가 됩니다. 예. 그게 윤상현 씨는 그때 당시 전두환의 사이였죠. 예. 제가 그 관련해서 네. 그 한겨레 신문 2013년 8월 7일자 네. 김희택 논설위원이 쓴 윤상현의 공과사라는 칼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윤상현 당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의 전국을 그가 주도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그의 자전적 에세이 희망으로 가는 푸른 새벽길에 쓴 추천사에서 표현했듯 윤상현 의원은 독특한 개인사를 갖고 있다. 책에는 프랑스어 학원에서 만난 여학생과 수백 장의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운명적 첫사랑 끝에 1985년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딸과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나온다. 학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잡혀가고 반정부 시위로 최루탄이 자욱하던 서울대 캠퍼스에서 살인마로까지 불리던 대통령의 딸과 사귄 끝에 사위가 됐으니 평범한 대학생은 아니다. 육공 초기 할복하겠다면서까지 장인의 해외 출국을 막았을 정도로 장인에 대한 존경심도 깊었던 모양이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그는 친하게 지내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사위의 주선으로 이회창 총재와 인연을 맺고 정치에 입문했다. 그러나 2000년 4월 16대 총선에서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헛소문 때문에 2002년 8월 경기도 하남 보궐선거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이유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경험들이 작용한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05년 7월 부인과 헤어지게 된다. 책에는 결혼 전부터 독신주의를 원했던 부인이 바라는 대로 이혼을 했다며 사랑했기에 떠날 자유를 드린다고 적었다. 5년 뒤 이번엔 금배지를 달고 대재벌의 사위로
변신했다. 이혼과 재혼에 얽힌 개인사를 따질 생각은 없다. 재선을 거치며 유권자 심판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두환 비자금 1,020억 원이 한때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서 관리되고 비자금 세탁 의혹 보도까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명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네. 뭐 전혀 해명할 생각은커녕. 예. 전 이거 읽고요.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분이었나? 예.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잘 나가요. 아주 잘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정현은 민정당 공채 출신으로 아마 들어갔죠. 민정당 때부터. 예. 그럴 겁니다. 하여튼 이정현 씨가 당뇨일 때 제가 출입 기자로서 얼굴을 자주 봤으니까요. 민정당일 때부터 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민정당 시절에는 신민주공화당을 출입했고 민자당 때였죠. 예, 민자당. 예. 민자당 3당 합당 후에 이제 민자당 출입한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여하튼 실무 당뇨로서의 이정현을 본 적이 있죠. 여하튼 이제 그런 추억담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예. 결국은 박창신 아까 원로 신부님이 5.18 광주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예. 그 반대편에서 호의호식까지는 했겠습니까만 윤상현은 호의호식 했구만. 여하튼 이정현이 호의호식까지는 했겠습니까만은 여하튼 그런 살인마 전두환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에 들어가서 뭔가 출세를 노리고 전두환의 스타이가 돼서 출세를 하고 이런 개인사의 극명한 대비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그 반대편에 서서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 것인가. 네. 특히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부터 정의가 다 어디론가 이민 가버린 게 아닌가. 그런 참담한 자괴감이 드는 거죠. 같은 나이에 동기들은 막 당시에 얻어맞고 또 최루탄 피해서 그야말로 고생의 극치를 체험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당시에 독재자의 사위가 된 거였네요. 사랑해서 결혼할 수는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참 자, 아까는 이제 녹음 방송을 했고 이제는 이제 사실 이후부터는 생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아니, 가서 얘기를 할 틈도 없이, 왜 이런 증인을 불렀느냐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판사님이 웃으시더라고. 근데 한 가지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증인으로 나갔는데요. 그때는 4만 원을 줬는데, 이번엔 6만 원을 줬어요. 올랐어. 50%나. 아니,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는 것만, 이게, 물가가 올라요, 이게. 현실화됩니다. 여러분, 근데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할 것도 없는 내용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6만 원을 받아와가지고, 참 미안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또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증조를 하세요. 증조할까요? 예, 증조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10,000원은 썼고요, 주차비로. 5만 원이 딱 됐네. 딱 진짜 증조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증조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대법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자주 불러주세요. 나가서. 저도 어떻게 증인으로 나가서 증조할 수 없을까? 6만 원으로 올랐어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며 가며 우리 정치 토크를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재밌어요. 예. 녹음해놓고. 예. 깜짝같이 속으셨다고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데요. 제가 편집을 기가 막히게 편집합니다. 제가 또. 예. 자,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사인을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대통령 박근혜 씨에게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신통한 능력? 바로 날씨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네.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는 건조한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고 중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는 오돈비가 뚝 그쳤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시정연설하는 날 서울에 첫눈이 오자 예.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 덕분이다는 그런 성스러운 기운을 갖고 계신 우리 각하시구만. 근데 이건 이제 서론이고 예. 우리 박근혜 씨에게는 또 하나 숨겨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바로 전시장에 걸려있는 그림을 바꾸고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교체하는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아, 날씨뿐만이 아니라? 네. 오. 저건 이미 보도가 됐어요. 전시장에 걸린 그림을 바꾼. 그런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뭐냐면은, 지난 11월 12일 우리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식에 참석을 합니다. 네. 원래 전시 예정이었던 이목상 화백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고 이강우 화백의 생각의 기록이 전시에서 빠졌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그림은 뭐 다들 아시는데요. 네. 철조망을 넘는 문익환 목사의 그림입니다. 아. 사실 명작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 그림을 봤는데. 그게 뭐 저 중학교 때도 본 것 같고요. 아, 네. 중학교 때는 아니군요. 그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언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사전에 시나리오에 없는 질문을 하면 곤란하잖아. 예. 좀 뒤져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게 이목상 화백이 직접 아마 제보를 했나 봐요. 그 담당자가 자기 앞에서 전화를 받는데 지금 빼라고?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림이 빠졌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가이스트 예. 어쩌고 하는 자이트 가이스트인가? 그런 이제 전시회에서 이목상 화백의 그림이 빠졌단 말이에요. 예. 왜 빠졌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봐서 뺀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문익환 목사님한테 섭섭한 감정이 있을 여지가 뭐가 있나? 문익환 목사님은 일방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떠올리게 하는 아버지의 악행을 떠올리게 악행이라고 느끼긴 하나? 모르지. 근데 이건 이제 신문에 난 거고 신문에 안 난 게 또 있어요. 예. 그게 영국에 예. 박근혜 씨가 가지 않았습니까? 예. 환대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런던 영화제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거기에 있는 영국에 있는 한국의 런던 문화원이 주최하는 영화제예요. 예. 여기에 이제 개막 작품으로 예. 초청을 원래는 받았던 설국열차하고 관상이 빠졌습니다. 설국열차하고 관상. 네. 이게 뭐가? 설국열차는 계급 투쟁을 걸었다 이거지. 그다음에 관상은 뭐냐면은 네. 권력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찬탈한 수양대군을 그린 영화 아닙니까? 네. 한국에서는 다 히트를 쳤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박근혜 또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봐서 뺀 건데 이게 정말 코미디예요. 뭐냐면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알겠습니까? 무슨 개막작이 뭔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계급 투쟁이란 말은 알긴 알겠지 뭐. 아니 근데 설국열차가 개막작이 됐는지 예. 아니 관상이 됐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예. 바쁘신 분이 예. 실제로도 몰라요. 결국은 밑에 놈들이 그걸 이제 뺐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아래 끝들은 다 안다는 얘기 아니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수양대군을 그린 영화 관상 그 영화를 틀면은 네. 박근혜 심기가 불편할 것이다. 예. 즉 박근혜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했다라고 아래 끝들이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죠. 자격지심에. 빼는 거죠. 아, 자격지심에. 자격지심에. 아하. 물론 그 영화를 만든 영화사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시사인은 그럴 의심이 있다라고 예. 보도를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은 맞는 건 아닙니까? 예. 근데 난 이걸 보고 정말 웃었어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음악, 영화, 각종 예술 콘텐츠에 대한 그런 가혹할이 많지. 네. 잔인했던 그런 탄압, 책동 여기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수법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이제 사전 시나리오를 보고 설국열차하고 관상을 좀 빼라 예. 이렇게 지시했을 지는 만무합니다. 예.
아니, 사실 대통령이 되면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뭐 보지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실무진들이 혹은 청와대에 있는 그 내시들이 보고 야, 이건 빼.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내시는 아니면 실무자들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영화 수양대군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찔까 봐서 네. 영화를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얼마나 이 코미디입니까? 예. 이게 모르는 거는 박근혜 씨 혼자인 거예요. 밑에 예. 애들 다 알아. 예. 그 얘기입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겠군요. 그렇죠. 근데 변호인 나 예. 못 봤는데 예. 지하철에 예. 선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예. 오세훈이가 시장이었으면은 절대 못했을 겁니다. 예. 서울 지하철공사는 서울시 산하죠? 네. 그렇죠? 서울 메트로죠. 아,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1, 2, 3, 4, 5, 6, 7, 8. 5, 6, 7, 8 이렇게. 그게 있는데 그게 아마 총개발계 노선을 서울시의 관할하죠. 관할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호인에 대한 이제 영화 선전 포스터가 지하철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렸다기보다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세무 전문 변호사로서 잘 나가다가 이게 불임 사건이라고 그러죠. 예. 불임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예. 이른바 의식화되어가는 과정. 야, 내가 돈만 버는 밝히는 그런 변호사로 살아온 것이 부끄럽다. 네. 학생들의 공소장에 기재된 책들,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변호하기 위해서 다 읽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화가 돼서 이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하게 됐다.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송강호가 분한 그 변호사가 자주 가는 식당. 네. 그 식당의 아줌마가 김영애가 나온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딸. 예. 딸인가 아들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들 아닌가요? 아들인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억울하게 끌려가자. 예. 그 변호를 해주면서 네. 이제 인권 변호사를 각성하는 과정을 그렸다. 뭐 그런 건데요. 예. 그게 정말 뭐 내가 보기에는 그 송강호가 나온 영화다 하면은 사실은 히트는 거의 예정돼 있는 겁니다. 예. 그 나도 영화 관계자들한테 들었는데요. 예. 제일 비싼 배우가 제일 흥행을 잘하는 배우인데 네. 송강호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송강호 나온 영화들이 다 히트를 친 모양이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영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시선 안에 머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KBS, MBC도 영화 소개할 때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보통 그 휴일에 영화 소개하는 프로 많이 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이게 참 각하의 눈에 띄어서 불편하면은 방송이 되질 않거나 네. 이래놓고 방송이 장악 안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해수 선생이 나온 그 통편집 하는 거 보면 MBC 진짜 네. 이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가는 진짜 이런 방식으로 국민 TV가 TV 뉴스를 안 하고 네. 계속 나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청취율 자체가 네. 뭐 JTBC가 그대로 간다고 치고 네. JTBC의 손석희 뉴스가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의외로 또 그 CJ 계열의 그 케이블사들이 네. 청취율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시청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TVN 같은 거는 사실 뭐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지금은 뭐 시사 프로그램도 다 없애버렸습니다만 네. 그게 뭐 한 2, 3년 지나면은 또 부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진짜 지상파에 그 영감 할배들 눈 뜨면은 KBS부터 트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진짜 그 시청자들을 다 그런 쪽으로 뺏기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게다가 국민 TV 뉴스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많은 시청자들을 국민 TV 뉴스가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뭐 언론의 암흑기, 뭐 거의 뭐 지금 언론 자유에 있어서 박근혜 정권은 거의 버뮤다 제도 같은 그런 지점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절망하고 또 되도 않을 사주가 있고 오너가 있는, 오너라면 뭐 박근혜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장악당한 이런 언론에 희망을 걸어봐야 얼마나 걸겠습니까? 예. 손석희 없으면은 뭐 금방 망가질 JTBC에 희망을 거는 것도 상당히 좀
유보적이게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국민 TV를 바로 세워서 공정 언론의 새로운 기대주로 만들어 주시는 일도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 조합원으로 또 가입해 주시고 가입만 하지 마시고 또 출자도 하시고 네. 또 출자신 김에 증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월부터 쓸 돈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네. 그동안 좀 안 쓰고 여러분들이 거의 진짜 돈 안 쓰고 살아왔죠. 보내주신 그 출자금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정말 공상맞은 짓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진짜 네. 쓸 때가 왔다.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작을 하고자 하오니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특별히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 네. 월급날입니다. 아, 월급날입니까? 그날 2,000명의 신규 조합원 또는 기존의 예비 조합원의 출자 완료를 위한 특별 생방송을 아침부터 꾸밀 예정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이제 특별한 좀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한 2,000명 정도인데 우리 조합원들 기존에 출자를 완료하신 조합원 한 500명 정도가 선배 조합원 아닙니까? 그렇죠. 선물을 주는 겁니다. 나도 선물 하나 줘야 되겠네. 네, 그럼요. 4명당 1명씩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날 2,000명이 딱 채워지면은 바로 2만 실질 조합원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지금 빠르게 늘고 있어가지고 2,000명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 빠르게 늘었을까? 다 우리 각하의 덕입니다. 예. 이정현 홍보수석, 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저를 고마워요. 씹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박근혜 정권 없으면 국민TV도 참 생기기 힘든. 아니,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네. 국민TV 망했을 거야 아마. 존재의 가치가 없는 다 우리 각하덕입니다. 예. 그래요. 자, 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가 또 나오고 해서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부른 부산 갈매기가 있습니다. 아, 좋다. 예, 이 노래 듣고 잠시 후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난다는 분들이 게시판에 많네요.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는 그렇게 유혹을 해대던 사람들이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니까 또 돌아가시니까 뭐 또 어마어마한 또 추모와 또 애도의 그 바람을 또 일으키더니 아니 대선 때는 또 박근혜를 다수가 찍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지난 대선은 물론 이제 총체적 불법 부정 관권 선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또 총선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또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긴 한데. 이해는 하더라도 용납할 수는 없지. 예. 이런데 바로 묵과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박근혜가 쓸 말은 아니네. 그렇지. 박근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의 예. 대상이죠. 예. 묵과 아닙니까? 묵과. 묵과는 말 안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묵과를 한번 써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묵과라고 혹시. 아니, 지난 그 대선 TV 토론회를 보시면서 말이죠. 1차, 2차, 3차 TV 토론회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느끼셨을 텐데, 그리고 아셨을 텐데, 어째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총체적 불법 부정, 관권 선거였지. 라고 생각하면 뭐 이해가 되죠.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친구들이 또 계속 칼춤을 추니까 심사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칼춤을 추면은 뭐 죽을까 봐서 안 죽어. 그게 아니라 정말
꼴사 나와서. 꼴사 나와서. 꼴사 나와서. 아니, 그렇지. 이게 저 꼴을 4년을 더 봐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하니까.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인간들이 오히려 칼춤을 추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그야말로 이거 적반하장이란 말이 요즘처럼 와닿는 경우가 없어요. 적반하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냥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도둑놈이 예? 거꾸로 몽둥이를 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도둑놈이 들어와서 주인이 오면 도망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몽둥이를 두고 주인을 쭉 패는 거예요. 이게 적반하장입니다. 야, 요즘 뭐 윤상현도 그렇고 보면은 이정현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짜 적반하장이란 말을 고사성을 만든 그 사람이 바로 2013년 바로 11월 대한민국을 개량하고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의 적반하장을 가능케 하는 것은요, 바로 강철 멘탈입니다. 강철 멘탈. 이들보다 더 강한 멘탈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강철 멘탈을 갖고 한번 이겨봅시다. 이런 암울한 시대, 미친 시대를 이길 힘은 강한 멘탈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누구 멘탈이 더 강한지 한번 재보자. 좌절하지 말고 뭐 와가지고 소환장을 보내도 허허 웃으면서 가고 그리고 뭔가 탄압을 가해도 그래 내가 받는 이 탄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랄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강한 멘탈 그게 필요한 겁니다. 방금은 700만 원을 이제 선고받으신 우리 서영석 이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100만 원 이제 곧 이제 또 2심 재판이 나옵니다. 더 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그 애비에 그딸 해가지고 괘씸죄가 적용받아서 곱하기 5가 될지도 몰라. 조심해. 아까 뭐 6만 원 받아가지고 10,000원 쓰고 5만 원 정지했다고 그러는데 돌려달라고 그러나 얘기하지 마. 아니 근데 왜 피고는 그 법정에 출두하는데 돈을 안 주지? 피고는 관계 당사자니까 그렇지. 정인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하도 재판을 자주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요즘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많이 받아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러신가요? 그래서 뭐 사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베트남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무슨 말이더라 그다음에 영어 이런 이제 그 통역사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것도 뭐 그예요. 미리 판사의 말을 영어로 번역했다 읽어주는 거 수준이더라고. 그러니까 동시통역은 아니고 그거 하고 6만 원 받아갑니다. 4만 원인 줄 알았더니 6만 원이구만. 그 참 5만 원,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보니까. 우리 만약에 벌금을 내야 하는데 안 내고 버티다가 불심 검문에 걸리면은 바로 접니다. 감옥인가요? 구치소죠? 유치장인가? 유치장 가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추징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과태료도 그렇고 안 내도 체벌을 하진 않아요. 근데 벌금은 그게 신체형 대신에 재산행을 가하는 겁니다. 그게 강제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 그러고 보니 저도 벌금 많이 전과했잖아요. 어디 옛날 같으면 전과자야 전과자. 그게 조선일보와의 그 소송에서 200만 원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안 되고 버텼어요. 버텼는데 어느 날 밤 차를 운전을 하다가 불법 유턴을 했는데 걸립니다. 운전면허증을 보던 경찰이 바로 파출소 좀 가셔야 되겠는데요. 갔죠. 200만 원 안 내셨습니다. 내실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돈 없는데요. 그러면 가셔야 됩니다. 하루에 5만 원씩 깝니다. 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노역을. 그래서 이제 북부지검인가요? 거기 이제 하룻밤 새고 할 수 없이 뭐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돈 꾸어서 이제 납부를 했어요. 5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사흘 있다 전화가 왔어요. 저 5만 원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날 저녁 서울 북부지검에서 1박 한 것은 쳐준대요. 그래서 5만 원 까주더라고. 밥은 어떻던가요? 밥은 줬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북부지검 가가지고 구치소로 들어간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시구나. 납부를 이제 그 지검에다 해야 되거든. 일종의 구속 상태였군요. 그렇죠.
체포 상태라고 하는 게 더 이게 700만 정확할 것 원 내기 같습니다. 싫으면은 간단합니다. 예. 그냥 5로 나누면은 예. 140일이 딱 나오더라고요. 140일 동안 갔다 오시면 가서 되겠네요. 이제 갔다 오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가서 일이나 좀 하고 살이나 빼고 올까. 돈도 벌고. 예. 자, 서 이사님. 네. 지금 특검 요구를 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어제도 황운여 대표 만나가지고 특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성과는 없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특검을 계속 야당이 요구하고 또 요구하면 수용할 수는 있는 겁니까? 여당이 못 이기는 이제 척.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수용이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 지금 이제 특검론 중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자, 특검을 하게 되면은 예. 그 특별검사는 2명을 서울 변호사인가요? 베네비인가요? 예. 거기서 추천을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한 명 지명해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특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제 특검 팀을 꾸립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특검 팀에다가 예. 지금의 예. 검찰 그 원세훈 수사팀을 쓰면 된다 이거예요. 예. 지금 원세훈 수사팀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예. 그 헤드라고 볼 수 있는 이진환 서울중앙 지금 2차장인가요? 예. 그 이진환이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진환을 떼내고 그리고 수사팀을 꾸려 넣으면은 예. 이게 사실 이제 특별수사 특검이 이제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그 수사관을 써본들 사실 지금 하는 그 수사팀만큼 잘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잘하는 이 수사팀을 지금 헤드가 나빠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까 차라리 특검 산하에 넣어서 수사하면 된다. 이제 요게 새로 나온 이론인데요. 뭐 네.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야당 내부에서도 지금 수사팀이 잘하고 있는데 네. 왜 특검하자고 그러냐. 네. 라는 그 주장에 또 발라버릴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야당의 최고위원 인간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수사팀이 수사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그 120만 개 트위터 글을 갖다 공소장에 넣기 위해서 수사팀이 저는 뭐 사표를 내겠다. 사표를 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출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그 눈을 돌리지 않고 마치 여당 최고위원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내부의 반발도 잠재우고 하려면 이제 그런 방법이 좋은 아이디어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순순히 여당이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거죠. 예. 결국은 그 수사팀이 계속 새로운 사실을 결국 그 지휘부와 싸워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여론으로 압력을 넣고 촛불이 더욱더 불타오르고 이렇게 돼야만이 비로소 여당도 야 이거 진짜 잘못하면 정권 무너지겠다라는 위압감이 들어야만이 특검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게 되지는 않는다. 지금 보세요. 새누리당의 그 뻔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6월 14일 날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73건의 댓글 게시글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그때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그동안 민주당 주장은 태산맹동 서일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가운데 검찰이 선거 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전체 댓글이 3.8%에 불과하다. 73건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넉 달이 지납니다. 10월 18일 검찰이 1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이 찍혀나게 된 원인이 된 거죠. 네. 트위터글 55,689건을 발견을 하자 이번에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났습니다. 네. 김태호는 쪽팔려서 못 나선 거지. 예. 73건이 아니라 지금 5만여 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최경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4개월간 생산된 전체 트위터글 2억 3,800만 건 가운데 0.02%에 불과하다. 극히 미미한 양의 온라인 댓글. 이게 5만 건도 0.02%밖에 안 되니까 극히 미미한 거야. 마치 대선 판도가 바뀐 것처럼 야당 법석을 떠는 것은 한마디로 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수사팀의 검찰권 아니 무슨 남용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유통됐던 당시 트윗의 그 개수 중에 0.02%를 0.02%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전 세계의 그 댓글로 치면은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뇌물, 소액 뇌물. 이것도 그럼 다 문제 삼을 수가 없겠네. 그렇죠. 전체 뇌물 총액 중에서 극히 0.02% 미미하게 뇌물 총액도 아니지. 그 전체 돌아가는 유통된 그런 돈의 화폐, 총액에서 돈의 총액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직행하는 변명. 이게 말을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121만 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또 이번에는 11월 20일에는 예.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일동 이름으로 발표된 겁니다. 예.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정원 댓글에 대한 것이지 트위터글에 대한 게 아니다. 검찰이 부실 과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지를 하고 있어요. 야, 진짜 주둥아리 들려두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근데 특검을 만약에 박근혜가 수용을 했고 심지어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특검 받겠다. 그 이제 지난번 내곡동 특검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이제 2배수로 추천하니까 그 가운데서 MB가 하나 딱 골라가지고 결국 내곡동 특검을 했고 다른 그 어떤 특검보다도 성과를 내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명박은 뭐 건들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직 4년이나 남은 현실 권력을 향해서 제 아무리 야권에서 추천한 특검이라 할지라도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는가? 저는요. 네. 이번 원세훈 국정원 그 수사팀이 예. 특검의 수사팀으로 들어가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윤석열 정장 같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줄 리 만무할 것이고 설령 그렇게 해서 뭐 야당이 추천한 2배수의 그 특검 가운데 한 명을 골라가지고 선정했다 한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과연 그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과가 있겠느냐? 특검이 말하자면은 정말 이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고 확실한 해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야권으로서는 그냥 특검 이걸로 해가지고 자기들도 감당하기 피곤한 이런 국정원 선거 개입 국면을 적당히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원샷 특검 이런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야 특검 좀 받아줘. 그리고 뭐 대충 결과 내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 다음 스텝 밟자. 네. 지금 이런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야당이 뭐하러 존재할까요? 그런 야당이 존재하는 것도 참 코미디지만은 그런 것도 받을 수 없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씨도 정말 한심한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야당은 그래 나 특검 해봤자 솔직히 서슬 푸는 권력 4년에 남아있는데 제대로 특검하겠느냐. 야 우리 체면도 좀 세워줘. 우리도 좀 뭔가 털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털고 넘어가면 이거 완전히 이중대 소리 듣는다. 그러니까 특검을 제발 받아주시오. 라는 취지로 특검을 제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사부려턴턴 그냥 뭉개는 게 제일 낫지. 만에 하나. 정말 참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야당복이 있어요. 보면은. 야당복이 있어. 이렇게 달달하게 짝이 없는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야당이 무섭다고 피곤하다고 상대하기 힘들다고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저 새누리당의 그러니까 내가 그건 거의 탐욕이야 탐욕.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생각 밖으로 취약합니다. 이게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무서워 보이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만정 떨어진 것처럼 구는 이유가 결국은 무섭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박근혜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박근혜가 국민이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칼춤을 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취약함의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참, 그러니까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큼 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야당이 참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군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국정원 선거 개입 국면은 현 야당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면 4년 다 지나고 정권 끝난 다음에 박근혜가 죽은 권력이 된 다음 그때서나 우리가 이 사태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 조용히 넘어간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정치권에서도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박근혜 하야. 박근혜 하야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정권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훈 국장 말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두고 말들이 많은데 좋다. 그럼 내가 대선 다시 하자. 네. 그게 뭐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협의해라. 선거 다시 하자. 그러면은 괜찮겠냐?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건데. 제로인 것이고. 예. 제로 정도가 아니라 한 마이너스 한 100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의 그 승부수를 띄운다? 그 일거에 깔끔하게 그 모든 논란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노무현식 해법이잖아요, 이게 또. 이게 박근혜 씨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일거에 잠재울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또 그렇게 해서 진짜 재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박근혜가 되지. 이제 그렇죠. 그러나 몰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검도 우리 김영민 국장이 지적했다시피 특검 해봐라. 솔직히 대충 민피용으로 하고 넘어가서 실제는 이제 정권 끝나고 나서 될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천려일실, 만려일실 하나라도 뭔가 해코지 될 수 있는 요소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게 지금 이 박근혜의 공포 정치를 가동케 하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벌써요? 예. 저희가 또 반인 반신이 아니라 반녹 반생. 반녹 반생으로. 반신반인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또 꾸며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목소리 그립다하시는 분들 생각해서 또 상록수 이 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11월 30일 토요일 낮 2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301호에서 광주 전남 지역 조합원 시민 한마당 행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석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죠.